시진핑이 만능으로 지금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외사 경제 소조, 전면적인 뭐 개혁 심화 소조, 환경 소조, 거기에 조장, 우리식으로 하면 위원장을 다 맡고 있어요. 맡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그 위원회에 더 많은 힘을 주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지만 전지전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결점으로 지도자를 만들게 되면은 그 무결점에서 나타나는 후과는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 후과를 지난 1949년서부터 1976년도 마오가 죽을 때까지 중국인들은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다시 그걸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부는 공산당은 정책을 만들지만 중국 국민들은 대책을 세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 일반 백성들은 대책. 네. 그 대책 가운데 제가 중국 상인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지난해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오는 기사가 그 미국 델라웨어에서부터 뉴햄프셔까지 고속도로가 놓여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 I-95입니다. 출구 133번부터 144번까지 약 100마일 정도, 그러니까 한 146km 정도. 네. 일대에 거대한 마리화나 농장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그 마리화나 농장의 주인이 다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보면 깜짝 놀란 거죠. 미국에서 일부 지역에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는 해줬는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도 조포까지 들어와 가지고 농장을 만들어서 마리화나를 생산하는 걸 보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이 운영하는 경제 체제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국가에서 통제하는 체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니 일단 미국에 와서 생산하는 걸 보고 이게 트로이 목마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중국의 상인 정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상인 정신, 뭐 휘상 진상의 입장과 미국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가의 정신, 교수님 보시기에 향후에 이 서로 다른 동양과 서양의 상업 정신과 기업가 정신이 어떤 형태로 협력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게 각각의 정보를 부축해서 또 다른 하나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불합리성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이제 체제가 다르다라는 것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업인들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사업을 한다면은 협력보다는 갈등의 어떤 소지가 증가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 기업인들은 항상 사업을 할 때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보통 얘기를 할 때 그러한 현상들이 나중에 어떤 거와 결부가 되냐면 부정부패와 결부가 됩니다. 예.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롤렉스 고가의 시계들을 많이 사가는데요. 네. 자기가 차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뇌물로다. 다 선물 주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그걸 윤활유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윤활유 작용을 한시적으로 그 윤활유가 조금씩 줄어들면은 중국 경제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압축 성장을 하거나 개도국은 부정부패의 어떤 틀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는 당연한 것처럼 또 여겨지고. 네. 근데 중국이 상당한 사이즈, 국제적인 어떤 위상이 증가했음에도 과거 같은 윤활유가 많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정부 눈치를 봐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희망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마리화나 관계돼 가지고선 중국 상인들이 그걸 재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경제죠. 경제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경제 흐름에서 중국 상인들은 한 가지 고민을 더 하는 거죠. 정치적. 그래서 돈 버는 거는 상관없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기존의 중국 상인들, 중국 경제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알아도 안 된다라는 게 더해졌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알리바바, 텐센트,团도도, 뭐 디디 추싱 공통점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애플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애플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절대 개인 보호라는 정보 거를 보호라죠. 보장을 해주거든요. 네. 정보 보호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걸로 성공을 했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라는 거를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본 거예요. 네. 근데 마윈 보고 그 정보를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귀주성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크게 졌거든요. 그리고 시진핑의 수화라고 얘기하는
그 천민원이라는 사람 보고 거길 관리하라고 처음 보낸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채워넣을 데이터가 없어요. 중국 정부가 채워넣는 유일한 데이터는 CCTV로 촬영한 안면,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행태,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그런 데이터는 저장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구매라든지 구매 성향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네. 이동이라든지 이 데이터는 없습니다. 정부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이 그걸 내놓지 않으니까 네.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도 지금 못 살게 그 괴롭힘을 당하는 기업들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중국 기업인들은 상당히 좀 불쌍하다. 최근 들어서 중국을 이탈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을 보실 수가 있는 데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국민소득이 갑자기 GDP가 갑자기 늘어나는데요. 물론 싱가포르이 열심히 노력한 바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 기업인들 그리고 부자들이 싱가포르로 이주를 합니다. 네. 예,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조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게 부의 이동이 아니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선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그 사업의 공간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탈을 한다. 왜? 네. 14억이라는 시장을 버리고 간다는 건 상당한 결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 상인들의 결합, 경쟁, 그거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크게 변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미국 비즈니스맨들이 별로 고려하지 않는 부분을 중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산업에 있어서는 아마 중국이 미국을 앞서가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 예. 네. 안 그래도 요즘 그 중국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엑소더스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긍정이라고 하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니까 동남아에 많은 화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화상 세력이 있는 곳으로 공장을 빼서 여기서 우회적인 대미 수출을 하려는 전략도 하나가 존재할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내에서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완전한 자유라는 게 보장이 안 되니까 갖고 있는 돈을 좀 빨리 해외로 가져가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 근거를 마련해 놓자라고 하는 심리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관심이 또 하나 생기는 게 이번 대만 총통 선거와 입법원 선거를 통해서 놓고 봤을 때 대만과 화상 간의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화상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 본토와 화상과의 관계에서 물론 화상들은 이익이 있는 곳이면 그럼요. 당연히 가겠지만 네. 그래도 심정적으로 대만 쪽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할까요? 아니면은 중국 본토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까? 어떤 내용이 있을까 좀 네, 궁금합니다. 조금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익이 많이 남는 곳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으로 많이 가겠죠. 네, 이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다만 선진 첨단이라는 산업을 대만이 갖고 있고 대만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데서는 당연히 네. 대만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대만 정부도 최근 들어서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라 대부분 반도체와 관련된 그렇군요. 투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전공이 네. 정치입니다. 네. 좀 고리따불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공자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하는 정치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학생이 하니까 근자열 원자래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쁘고 먼데 있는 사람은 날 찾아오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요. 자기는 스테이트에서 왔다 그러고 자기는 아메리칸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이 미국을 향해서 이민을 갑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중국인들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배 타고 들어가려고. 중국이 G2 국가인데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중국을 한번 볼까요? 들어가는 안 사람은 되네. 돈 벌려고 들어가는 거지 살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느냐? 기뻐할 만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우리가 희망적으로 중국에 걸었던 그런 희망과 기대와는 조금 좀 차이가 나는 듯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선 시진핑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더라도 네. 중국 사람들의 자부감 엄청났습니다. 중국 최고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경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조링호, 팔공후, 빠링호, 조링호, 링링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80년대 이후 태어난 애들, 90년대 이후 태어난 애들, 2000년대 밀린 우리가 이제 MZ라고 네. 이제 젠지라고 얘기하는 그 세대들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중국이 2등이야. 1등으로 가고 있어. 90년대들은 그렇죠. 우리 1등이야. 자부감이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 세계는 다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밖에서 용접을 해가지고선 철문에 갇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들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걸 얼마 전 월드컵에서 중국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네. 중국에서 월드컵 생방송을 할 때는요 관중석 있는 데를 그 모자이크라든지 뿌옇게 종이인형, 처리를 했습니다. 그건 예, 뭘까요? 중국인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다 우리 같을 줄 알았는데 우리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된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중국의 정책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당대회가 5년마다 열리고요. 그렇죠. 5년마다 한 7번 정도의 당대 소규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회의를 1중전회, 예. 두 번째를 2중전회라고 보통 얘기하고 네. 세 번째 회의를 3중전회라고 얘기합니다. 1중전회는 사람들을 뽑아서 인선을 담당을 하고 2중전회는 자, 이제 틀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3중 전회가 되면 이제 모토가 생기면서 방향성을 정하면서 3중 전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3중 전회를 보게 되면은 개혁 개방을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민간 기업인들이 공산 당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각가지의 혁신적인 그런 결정들이 3중 전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헌법 수정에 대한 것도 네. 나왔었고. 근데 올해는 3중 전회를 작년이죠. 작년에는 3중 전회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형편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네.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반부패를 얘기했지만 숙청이 부패 현상이 많았죠. 너무나 예. 많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정책이 너무 경직됐고 세계에서 중국은 환영받기보다는 경계하거나 주목해야 되는 대상으로 되다 보니까 수축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 슈링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움켜져가지고 우그러뜨리는 거. 네. 그런 현상들이 중국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대중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느끼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칠링 효과. 두려워가지고선 앞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 두들겨 맞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안분지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탕핑,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눕는다. 중국 싫어. 그래서 룬이라 그래가지고선 해외로 나가는 부자들이 나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이젠 피곤해. 스트레스 쌓여. 나 혼자 살래. 하고 그냥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게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다. 야, 우리가 한 국가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할 때 정책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사회 현상으로 됐을 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회의 어떤 발전을 추동하거나 유행을 만들거나 어떤 경향성을 띠게 되면은 그거는 동력이 되지만 이걸 축소를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 중국에서 네. 지금 그런 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관성을 통해서 중국이 30년간 9.8%의 경제 성장을 했고 개혁 개방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아지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 관성을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빠지는 건 나빠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과거에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아질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작년에 리오프닝을 하는 과정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네. 겁니다. 다들 초창기에는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죠. 모든 지표가 나빠졌거든요. 왜? 사회 현상은 탕핑, 들어눕고 도망가고 그리고 움츠러들고 정책은 더욱더 경직되고 중국 공무원들은요 매일 1시간 이상씩 휴대폰을 봐야 됩니다. 학습을 해야 되고 그걸 점수를 매기고 그걸 합니다. 네.
그거 8, 90년대 없었던 거예요. 네. 예,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반 그 간첩법이라든지 대외관계법으로 또 외국인들도 또 규제를 하고 경계를 그러니까요. 하니까 투자 안 하죠. 그래서 경제 삼두마차라고 얘기하는 투자, 소비 그리고 수출 세 개의 성적표가 다 안 좋지 않습니까? 네. 한때 중국이 내순환, 외순환이라 그래서 쌍순환을 얘기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시장을, 소비 국내 시장도? 시장도 키우겠다. 국내 쭈그러들었는데 어떻게 내순환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책 실패거든요. 우리가 보통 정책 실패 그러면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라든지 수정이 가능한데 네. 이게 사회주의 국가는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이렇게 굳혀져 간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미국을 경쟁할 수 있을까? 동풍이 제대로 불기는 할까?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냥 끝나버릴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 중국의 맞습니다. 성장이. 그래서 우리가 뭐 꼭 뭐 완전 의존적이지는 않지만 한국 경제가 그래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국 경제가 큰 역할을 했고 미래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경쟁 대상으로서 아니면 우리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시진핑 총서기가 생각하는 중국 내부의 정치 체제, 경제 체제의 어떤 핵심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의 전략적 유연성 이런 점들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과연 안심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전략적 유연성. 중국 사람들이 유약승강강이라 그래가지고서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딱딱한 것을 그렇죠, 이긴다는 그렇죠. 거죠. 현대 국제 관계, 뭐 이게 정치가 됐든 사회가 됐든 경제가 됐든 부드러운 것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물 흐르듯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건데 네. 중국이 그러한 기제들을 많이 망가뜨려 놨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 들었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집단 지대 체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 사회나 이런 국가에서 얘기하는 균형과 견제거든요. 네. 그런 균형과 견제가 삼자의 형태로서 하나의 운영이 되어 왔는데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자당과 공정당과 그리고 상해방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막 섞이다 보니까 꼭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는다. 네. 그것이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죠. 막힌 것은 뚫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소통이 부족한 거는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맥락인데 지금 그것이 적어도 리오프닝 과정에서 2023년 한 해 동안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예. 예.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게 되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을 하면서 절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한정을 하거나 한쪽으로 경사되는 그런 그렇죠.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문율적으로 절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수반이 중앙은행을 방문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 무슨 대통령이 연방준비위원회에 가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시진핑이 인민은행을 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진핑이 만능으로 지금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외사경제소조, 전면적인 뭐 개혁심화소조, 환경소조, 거기에 조장, 우리식으로 하면 위원장을 다 맡고 있어요. 맡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그 위원회에 더 많은 힘을 주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지만 전지전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결점으로 지도자를 만들게 되면은 그 무결점에서 나타나는 후과는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 후과를 지난 1949년서부터 1976년도 마오가 죽을 때까지 중국인들은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다시 그걸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경직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또 다른 경직성은 뭐냐? 몇 가지 국가에서 상정하는 주요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즐겨하는 핵심 이익. 핵심 이익이요.
확대만 되지 축소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거나 어떤 흥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양보가 되지도 않습니다. 네. 우리가 양보를 하려고 핵심 이익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후 완급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네. 좀 나중에 조금 앞에 뭐 네.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한반도의 주한 미군도 핵심 이익을 해치는 거로 보고요. 그렇죠. 대만도 핵심 이익이라고 보고요. 지금 뭐 인도 태평양 문제도 그렇고 1대1로도 그렇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사회주의 국가, 중국 경제가 개혁 개방 때 가장 중요시 했던 거는 과거 역대 중국 왕조에서 했던 재정 정책을 잘 따라하겠다. 그걸 실천하겠다는 거. 그게 뭐냐? 양입 위출입니다. 들어오는 돈에 비례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중국이 지금 경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림자 금융 뭐 들어오는 거가 얼마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가는 거는 분명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중국 데이터를 다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가 바로 1대1로입니다. 네, 9천억 그렇죠. 달러 정도의 지출을 했는데 네. 이게 돌아오질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매번 1대1로 회의를 하면은 줄을 씁니다. 시진핑은 황제같이 앉아가지고 1년 탕감, 3년 유예, 5년 연장. 1조 달러 가지고. 네, 예. 빚을 계속 유예를 하게 되면은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중국 회의를 경년제로 중국에서 한 번 하고 아프리카에서 하는데 할 때마다 줄을 씁니다. 51개 국가가 와가지고선 그 장부 정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중국이 왜 우리가 그림자 금융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개혁 개방이라는 건 철저하게 시장 중심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시장을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뭐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경제 균형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 거기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뭐 이런 네.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균형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은 엄중한 불균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 위주, 정부 네.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을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폭탄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끊임없이 터진 그런 지뢰 같은 폭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예전에 중국 정부의 강심제 같은 강심원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좀 힘없어? 그럼 부동산 띄워가지고 무슨 네. 경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이제 금융으로 옮겨가고 있고 금융에서 또 산업 전반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지금 중국 경제의 문제는 리스크를 중국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디리스킹이라고 얘기할 때 미국이 얘기하는 디리스킹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위고 네가 밑이야. 그걸 인정을 해. 그런 상황에서의 경제적인 내 뭐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수용을 하겠어. 근데 나를 넘어서려고 하지 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합법적인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그런 거 사용하지 마. 그러면은 디리스킹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 네. 중국의 디리스킹이라는 거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리스킹을 누가 와서 해결할 거냐라는 겁니다. 해결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리커창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떠나면서 하늘에 보고 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잘못된 거 우리가 하는 거 하늘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커창 지수 물론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화물의 물동량, 전기의 생산량, 그리고 은행의 신용 대출 같은 거를 가지고 중국 경제, 그러니까 중국이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이거는 과거에 중국의 성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걸 자모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스스로를 부정하고 하게 되면은 남이 나를 업신여기고 결국은 국가도 무너지게 돼 있다. 근데 지금 중국의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 너무 많은 것을 안으로만 해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과연 합당할까? 네. 이런 문제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축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 대한 어떤 뭐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희망보다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 물론 잘 되길 원하지만 네. 문제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선 중국의 리스크가 증가하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로 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상당히 좀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국과 함께 잘 살아가고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네, 이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에서 희한한 수식어가 많이 나올 때, 이해하기 힘든 수식어가 나올 때 위기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겁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이 얘기하는 그 것들 중에 뭐 많거든요. 무슨 뭐 신형 대국론. 신형 대국이 어떤 대국일까? 사이즈가 큰 걸까?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희한한 수식어들이 많이 나올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쌍순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 문제를 모면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인민들도 이해하기 힘들고 자기들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나타나면은 그건 빠져서 나오기 힘든 거죠. 네. 1월에 있던 이번 대만 총통선거 결과와 앞으로 10개월 뒤에 있을 미 대선의 결과를 놓고 시진핑 총서기와 또 당원들은 중국 공산당은 또 이제 전략을 세울 거란 말입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 뭐 이 질문을 좀 드리면은 우문일 것도 같습니다만 미국 대선에서 저는 바이든이 이길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보는 입장이고요. 한번 판세를 놓고 시나리오로 바이든이 승했을 때 트럼프가 승했을 때 미중 관계의 변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 사이에서 끼어 있는 대만은 또 어떤 포지셔닝을 칭할지 한번 굉장히 말씀 큰 주시면. 문제를 예. 주셨는데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지난 4년 동안의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봐왔던 문제점들이 네. 어떤 것인가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는 바이든이 문제를 야기해가지고선 미국에 불리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많았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요소는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해서 커다란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대만 문제는 역시 더 첨예할 것이다. 예, 대만 문제는 항상 미국이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성을 띌 것이다. 네.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네. 예, 과거에 그분의 행각이 그걸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방국가의 연대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방국 간의 관계, 그걸 그렇죠. 네트워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심지어는 인도도 네트워크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걸 네.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과거에 4년 동안의 재임 기간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네트워크를 다 산산이 쪼개는 과정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렇죠. 각자 도생의 길 속에서 계산을 따로 합니다. 한국은 네. 얼마, 뭐 일본은 얼마.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는데 이렇게 단절되고 분절되는 형태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단기적인 어떤 숫자는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만 동맹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신용도는 신뢰도는 그만큼 떨어지겠죠. 우리도 한때 미국이 과연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그렇죠. 대만도 똑같은 문제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트럼프 이후에 나타나는 정치 지도자들은 훨씬 많은 비용을 사회적인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네. 바이든이 초창기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어느 누가 돼도 그 리스킹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대미 수출 1위 국가,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 국가 1위 국가에서 밀려났어요. 네. 멕시코가 1등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3위입니다 지금. 네. 현재. 예. 그러면은 그거의 원인이 됐던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이제 무역 전쟁을 얘기할 수 있고 네. 무역 전쟁 1차 끝나고 난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가지고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관세 20%. 네. 그거 바이든 철회 안 했습니다. 아직도 끌고 가요. 아니, 뭐 그렇죠.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거 괜찮은 건데 예, 굳이 훼손할 필요 없죠. 트럼프가 그걸 했는데 그러면 중국이 그거 과연 만회할 수 있겠는가? 그거가 더 줄어들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또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출에 있어서의 뭐 기대감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만들어내는 각종 리스크 때문에 투자가 좋지 않다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투자도 좋지 않은. 네. 그럼 소비는 어떨까? 중국의 환율이 그렇게 떨어지고 은행 이자는 거의 0%에 가까운데 그렇죠.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소비를 하겠습니까? 공장은 문을 닫았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얼마만큼 실업률이 심각하냐. 우리가 보통 청년 실업률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네. 한 24%, 실질적으로 한 40% 됐다. 북경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추정을 했다. 그래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실업자.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투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고지식에 가진 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반 사회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왜 많은 상식을 우리가 관성에 의해서 포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에 락다운을 했습니다. 회사 출근 못해요. 다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 전체를 봉쇄해버렸는데. 공장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가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반인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네. 네. 그 몇 가지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최근 중국의 대도시의 지하철 승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아주 희한한 겁니다. 왜? 여행을 갈 때 보통 대도시로 많이 갑니다. 그렇죠. 북경, 상해로 많이 가죠. 네. 그러면은 도시의 교통수단 중에 하나인 지하철 운송량은 늘어날 그렇죠. 개연성이 있는데 그게 준다는 건 관광객이 그만큼 적다라는 것이고 또 줄고 있는 거는 회사들이 망해가지고서 실직자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나갈 때마다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시내를 보게 되면 활력이 없고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의 데이터를 볼 때 이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데이터는 너무 정부가 손을 많이 대가지고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네. 증가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네. 찾아내기가 힘들다. 근데 작년 9월서부터 12월까지의 대도시의 지하철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통계청에 또 통계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건 분명히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마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중국은 굉장히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럼 이 엄중한 경제적인 현실을 극복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코로나 이전 상태로서 활력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불만을 없애는 방법.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부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정책보다는 불만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네.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